소설가일까요? 소설 속 주인공일까요? 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잡음들을 상세시킨 속살을 가지면서 뭉클뭉클한 지방 덩어리가 망이 걸렸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은 짙은 그리움을 남기는 걸까? 지방은 사체의 다른 성분들보다 유독 심한 악취를 풍겼다. 그 냄새가 작업복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어올 것 같았다. 죽은 남자는 비만한 체구였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세지를 3번 했는데도 여전히 물은 걸쭉했다. 공산당 간부처럼 배는 불룩 나오고 벽턱을 가진 남자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당뇨의 고혈압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 남자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빛바랜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죽은 개의 식사 시간. 이 소설은 고독사에 관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소설도 아닙니다. 시체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에 관한 소설도 아닙니다. 이 소설은 인생의 아이러니를 지독하게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고독사한 시체를 치우지만 자신 역시 고향의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그를 혼자 죽게 해야 했던 사람. 중국에서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는 중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 죽은 개의 식사 시간은 어느 한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설가일까요? 소설 속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죽은 개일까요? 죽은 개의 식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등단 5년차 미만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우수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념 콘서트 파릇파릇 시시한 밤 소소한 밤 그 8번째 시간. 일부 초대 작가는 단편소설 죽은 개의 식사 시간이라는 작품을 발표한 민정아 소설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민정아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본명 김민정, 시인 김민정, 극작가 김민정, 배우 김민정 등등 세상에 너무나 많은 김민정들 때문에 고민하던 중 최근에 민정아라는 필명을 만든 소설가입니다. 문단에서 김민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됐다고 해서 그녀의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책과 글쓰기에 대한 예쁜 추억으로 가득할 거라는 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선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공대 졸업생들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기가 생활 신조인 사람들입니다. 또 성적표에선 수학 점수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고 예체능 쪽은 물론이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일도 신기해할 정도라고 했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아 작가의 오빠가 고등학교 필독서인 염상섭의 소설 참대를 어느 날 오빠가 못 읽겠다고 푸념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모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읽어보고 괜찮으면 너도 읽어야 해 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 역시 한 페이지를 넘긴 후에야 야 읽지 마라 못 읽겠다 라고 했다는 후문이 있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민정아 작가. 그녀는 텔레비전, 잡지, 라디오 등등 대중문화 매니아인데요. 급기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과에서 문과로 방향을 틀었고요. 대학 전공 역시 의대나 사범대에 진학하라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장 창의적인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대중미디어를 다루는 광고홍보학과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 역시 책하고 거리가 가까웠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잘 안 읽었고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소설요? 28에 처음 제대로 읽어봤어요. 한편 일상에서의 그녀는 매일 유튜브로 자장가를 틀어야 잠을 자고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파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은 치즈케이크에 꽂혔다고 하고요. 고3 때는 혼자 독일어 공부에 빠졌는데 주요 과목이 아니라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가 이번 등단 5년 미만 신인작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한 소설 죽은 개의 식사 시간은 어떤 작품일까요? 잠시 윤성희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있는 문장입니다. 주인공 진봉이 사체를 무심하게 혹은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장면을 보다 보면 독자들도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할 것이다. 진봉은 시종일관 허기를 느낀다. 소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소설은 사체 처리에 관한 소설이 아니라 허기에 관한 소설이다. 이것뿐일까요? 이 작품을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리 읽히고 어떤 작가일지 상상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떠올랐다. 치밀하게 처절하게 디테일을 담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가. 창작에 있어서 본인의 색깔이 강한 작가이자 예리한 시각의 소유자. 우리 사회의 이면에 관심이 많은 작가. 어두운 글과는 다르게 밝고 에너지 있게 사는 작가. 게다가 이런 감상글도 남겨줬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사회에 분노했고 내 자신이 미워졌다. 소재와 화자의 설정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하다. 마치 내가 직접 시체를 처리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묘사가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겼네요. 시체 처리 과정이 매우 자세한데 혹시 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 글을 쓰고 나면 그 글 분위기의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궁금하다. 네, 서울국제고 학생 외에 소설을 쓰는 습작 모임인 파피리스의 회원들에게도 이 소설을 읽혔더니 이런 감상평을 보내왔습니다. 개의 동선이 어쩐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안정된 문체, 다음 작품이 더 기대가 된다. 건조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감각적인 마력. 작가를 실제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게 한다. 네, 그러면 다시 민정아 작가의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보든 뭐가 좋을지 잘 몰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행복 불감증 혹은 권태와 싸우는 아이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가가 되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일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같이 보입니다. 우선 디지털 미디어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걸 전공으로 선택했고 그쪽 광고업계에서도 손꼽히는 회사에 취직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중매체가 요구하는 것은 그녀가 꿈꾸었던 인간을 이어주는 따뜻한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밤샘을 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현혹하는 일은 더 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만두기는 쉬웠지만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의 길과 NGO 활동가 등등 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녀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신학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신의 부름에 부응하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성직자들에 대한 실망, 지옥에 떨어진 사람마저 끌어안고 고통을 나누기에는 자신의 그릇이 부족하다는 자기 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론적 고민에 빠져있던 민정아 작가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것이 바로 문학이었다고 합니다.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종교라면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 진실에 다가고자 하는 것이 문학이잖아요. 문학은 빈틈이 많고 허술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는 남들보다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알게 된 셈이죠. 남들이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직장 경력을 쌓고 적금을 착착 부을 때인 그때에 작가는 2008년 서울 모 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매니아였던 그녀에게 활자 매체는 낯설기만 했고 맨 땅에 헤딩하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동기들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소설도 대학원 가서 처음 써봤어요. 교수님한테 엄청 깨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뭐든 한번 시작하면 남의 말은 믿지도 듣지도 않고 후회 따윈 하지 않고 스스로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왕창 깨어질지언정 무조건 경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습작 기간은 짧지만 온몸으로 부딪히는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지난해 구상문학상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의 꿈을 이뤘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다행이었어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제가 노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녀가 생각하는 작가라는 직업의 장점은 대중매체에서처럼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이미지 조작을 하면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1인 기업이라 스스로를 해고하지 않는 이상 해고당할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쓰지 않는다면 작가가 아니겠죠. 저는 스스로에게 해고당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소박하지만 당찬 포부를 가진 늦가기 문학도가 쓴 단편소설 죽은 개의 식사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낭독 공연으로 죽은 개의 식사 시간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현관문을 열자 악취가 몰려나왔다. 진봉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왔다. 고장난 냉장고 속에 오랫동안 방치된 명태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였다. 마스크를 눈 밑까지 끌어올렸다. 특수팀에서 현장 업무를 가장 오래 해왔지만 시체 썩는 냄새는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다음 화장실로 빠르게 걸음으로 옮겼다. 화장실에서 남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곳이 악취의 근원지였다.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던 숨을 몰아쉬고 이를 악물었다. 남자의 인생은 1시간 내에 모두 지워져야 했다. 화장실 문을 활짝 열었다. 화장실 안에 갇혀있던 파리떼가 달려들었다. 타닥타닥타닥타닥. 작업복에 부딪힌 파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날아올랐다. 적을 탐색하듯 파리떼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코와 귀는 물론이고 이마같이 구멍이 없는 곳까지 파리가 파고 들어올 것 같았다. 하지만 겁을 먹고 뛰쳐나갈 초짜가 아니었다. 가만히 서서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열을 다 세기도 전에 파리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실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주검의 인계자에 불과했다. 그에게 주검을 넘겨준 파리떼는 유유히 화장실에 빠져나갔다. 그는 욕조로 다가갔다. 낡은 아파트와 역사를 함께한 욕조는 빛이 발에 누런색을 띄었고 손상된 표면은 검버섯이 핀 것처럼 오염되어 있었다. 조사팀 보고서에 이 집은 기름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적혀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으로 위치를 확인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전철역에 붙어있는 지도를 보고 집을 찾을 생각이었다. 견적서 사본을 받아들고 나서려는데 팀장이 한마디 툭 던졌다. 그냥 가. 꾸짖는 듯한 팀장의 말투에 뒤를 돌아보았다. 2인용 소파에 누운 팀장은 턱짓으로 컴퓨터를 가리켰다. 1, 2분이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1, 2분 내 마음대로 못 쓴가? 이렇게 대꾸하고 싶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팀장과 부딪혀서 좋을 게 없었다. 업무 평가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고 그 평가는 팀장이 하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기름역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던 진봉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계단참에 붙어있던 지도와는 사뭇 다른 전경이 나타났던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아파트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주변으로 공터가 넓게 펼쳐졌다. 하룻밤 사이에 두세 계절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기름 아파트는 변해 있었다. 나태해졌다고 자신을 책망하듯 쳐다보던 팀장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조선조? 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이야. 그 100년 전에 망한 거 아니야? 회식 자리에서 농담투로 던진 팀장의 말이 떠올랐다. 서둘러 주변을 살피던 그는 마주 걸어오고 있는 여학생에게 말을 붙였다. 기름 아파트가 어디? 그의 억양에 놀란 여학생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빠른 걸음으로 자신에게서 멀어져가는 여학생을 뒤로하고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년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짝다리를 하고 전봇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남자가 말을 끊지 못하도록 속사포처럼 물었다. 기름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처럼 또박또박 발음했다. 기름 아파트를 찾고 있으니.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체를 해왔다. 저기야 저기. 남자가 가리킨 곳은 아까 자신이 보았던 아파트 철거 현장이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이야. 참, 100년 전에 망한 거 아니야? 술자리에서 팀장이 무심코 던진 말이 진봉은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건 분명 자신의 이야기였다. 중국의 큰 도시로, 한국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벌어진 유학. 을씨년스럽게 쇠락한 자신의 마을이 팀장 입안에서 질겅질겅 씹히고 있는 오징어가 된 것만 같아 낯뜨거웠다. 그는 넓은 공터를 가로질러 빠르게 뛰었다. 뿌리채 뽑혀 말라 죽은 버즘나무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건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빈 유아의 풍경이기도 했다. 그는 단지내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건물 앞에 멈춰섰다. 기름 아파트 301동.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늙어 있었다. 벽면은 빛바랜 살구색을 띠었고 주름살처럼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는 경비실에 머물렀다. 어쩌면 지난 20일 동안 죽은 남자 혼자 이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한국으로 떠나오기 전날 밤을 떠올렸다. 나이든 아버지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거나 도둑이라도 든다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달려올 사람은 없었다. 32집이 살던 마을에서 21집이 폐가로 변했다. 진봉은 301동 입구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 위로 아파트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시야가 흐려졌다.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유아로 돌아간다 해도 젊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남지 않은 고향에서 살 수는 없었다. 자신의 작업이 신호탄이 되어 시작될 301동 철거 작업에 대해 생각했다. 지도에서 지워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기름 아파트,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간 남자에 대해. 남자는 누구에든 깨끗하게 지워질 운명이었다. 자신은 그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진봉은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을 건다면 또 모를까.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맡은 일만 하면 되었다. 연변에서 왔어? 유하에서 왔습니다. 그의 대답에 사람들은 모두 뜨악한 반응을 보였다. 연변과 유아가 서울과 부산만큼 멀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친근한 말 속에 감춰진 무례와 멸시는 그를 주눅들게 했다. 언제부터인가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거나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진봉은 중국어를 사용했다. 그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여긴 사람들은 낯선 외국어에 당황하며 머쓱하게 웃곤 했다. 그 미소가 한국에서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으로 살게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조선족이란 생각을 정작 한국 땅에선 부인하며 살아가는 쓸쓸함은 조금씩 늘어나는 통장 잔고도 달래주지 못했다. 시체를 치우고 받은 돈으로 월세를 내고 매달 20만 원씩 아버지에게 송금을 하고 그러고 남은 돈으로 저금을 했다. 진봉은 어깨에 메고 있던 연장통을 내려놓았다. 안에 든 연장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깼다. 뜰채를 꺼냈다. 지금 앞에 놓인 남자는 22만 원짜리였다. 죽은 지 20일이 지난 다음에 발견된 남자는 기본 20에 하루에 1,000원씩 2만 원이 덧붙여졌다. 그중 그의 몫은 총 견적의 1할인 2만 2천 원이었다. 그는 뜰채로 욕조안을 힘차게 휘젓기 시작했다. 뭉클뭉클한 지방 덩어리가 망에 걸렸다. 지방은 사체의 다른 성분들보다 유독 심한 악취를 풍겼다. 그 냄새가 작업복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어올 것 같았다. 체질을 3번 했는데도 여전히 물은 걸쭉했다. 공산당 간부처럼 배는 불룩 나오고 격턱을 가진 남자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당뇨의 고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남자는 단식욕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몰랐다. 빛바랜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진봉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2장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중 하나에는 백합으로 꾸민 결혼식장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렵지 않게 죽은 남자의 얼굴을 찾아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남자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딸에 대한 진한 애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느끼는 환희와 설렘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남자의 두툼한 뱃살을 잘라내듯 진봉은 뜰채로 욕조물에 떠있는 희멀건 지방 덩어리를 건져냈다. 순간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금리였다. 지방 덩어리를 헤집어 금리를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 작업복에 쓱 닦아낸 다음 어금니로 깨물었다. 물렁한 느낌이 들었다. 진짜 금이었다. 선명한 이쪽이 난 금리를 결혼식 사진으로 감쌌다. 그리고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다. 값비싼 금이든 추억이 깃든 사진이든 죽은 사람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남겨두면 청소를 담당하는 작업반의 몫이 될 것이다. 사무실에 가져간다 해도 팀장 손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유품을 치우는 것은 작업반의 몫이지만 시신을 흔적 없이 치우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금리는 유품이 아니라 육체의 일부였다. 마땅히 자신이 치워야 할 것이었다. 오늘 아침 유품 정리를 의뢰한 사람은 남자의 집주인이었다. 죽은 지 20일이 지난 집주인에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남자와 그의 딸,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었다. 집주인은 미국으로 이민 간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투덜댔다. 가끔씩 찾아와 월세를 받아가고 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된 후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이 남자의 유일한 방문객이었을 것이다.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른 한 장의 사진 속 주인공은 남자가 키우던 개였다. 한 마리의 개. 남자의 호통에 몸을 움츠리고 부드러운 손길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을 남자의 개. 비쩍 마른 몸과 퀭한 눈, 빈약하고 불안한 생김새였다.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채를 들고 욕조 안을 천천히 휘저어댔다. 물은 죽은 남자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로 혼탁했다. 순간 재작년 겨울 인천항에서 보았던 암록색의 바다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둡고 더러워. 그래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 한구석이 스산해지던 한국의 바다였다. 고향을 떠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물선 갑판에 모여 있었고 진봉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둠을 노려보았다. 한국에 가면 적어도 100,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 수 있어. 브로커는 말했다. 그의 말대로 파키스탄이나 부탄에서 온 사람들보다 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가 부품을 조립하다 말고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거나 제육볶음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항의하는 일은 없었다. 홀에 나가 서빙을 하고 주문을 받는 것에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일자리는 넘쳐났다. 한국인이 버리고 간 자리는 모두 그의 차지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이 따끔거렸다. 부패한 죽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이었다. 남자의 곁에 남아있었다던 작은 개가 떠올랐다. 폐허가 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20번의 낮과 밤을 지켜낸 그 개. 축축한 혀로 죽은 남자의 얼굴을 핥고 움직임 없는 주인을 향해 재롱을 부리다가 결국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욕조 밖으로 빠져나온 남자의 왼쪽 손을 뜯어먹었다던 그 개. 진봉은 남자의 손가락을 개껌처럼 입에 물고 질겅질겅 씹고 있는 개의 모습을 상상했다. 집주인이 더 늦게 방문했다면 남자의 왼쪽 어깨마저 사라져버렸을지 몰랐다. 체질은 계속되었다. 뜰채로 지방덩어리를 건져내던 진봉은 심한 허기를 느꼈다. 식사하고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팠다. 밥 2공기를 거뜬히 먹어치우는 그를 본 식당 종업원들은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중학교에 갓 진학한 남자아이처럼 키가 작고 몸은 왜소했다.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던 날 사장은 진봉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 너무 약해. 그 후로 2년이 지났다. 처음 6개월은 청소를 하는 작업반에서 나머지 1년 6개월은 특수팀에서 일했다. 그는 특수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되어 있었다.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청소 작업반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회사를 그만두었다. 첫 작업 현장에서 뛰쳐나가 버린 사람도 많았다. 그 냄새, 검게 썩어 들어가는 피부, 거품이 되어 녹아내리는 내장, 코와 입, 항문은 물론이고 눈과 귀처럼 틈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새어나오는 분비물. 죽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심한 악취 때문이었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앉았던 소파와 덮었던 이불, 그리고 이를 닦았던 칫솔까지 냄새가 짙게 배었다. 조사팀이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개였다.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때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고, 주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조사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 말 수가 없던 그였다. 말을 끝낸 그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면장갑을 낀 조사팀의 손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린다거나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개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일까? 아니면 임시보호소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개의 모습을 상상했는지도 몰랐다. 쟤네가 깨끗하게 처리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소파에 기대 앉아있던 팀장이 조사팀 직원을 턱짓으로 가리키고 나서 진봉을 향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새 주인을 찾아 개를 넘겨줬습니까? 야, 주인 뜯어먹는 개를 키울 정신 나간 놈이 어딨냐? 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여름 침대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다. 끼니를 거리고 현장에 나간 것이 화근이었다. 파스를 사다 붙였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병원을 갈 수는 없었다. 치료 한번 받으려다가 중국으로 영원히 추방당할 수 있었다. 이걸 핑계삼아 유아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다. 시원한 칭따오 맥주를 마시고 한숨 늘어지게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뜰치로 욕조 안을 저어대며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다. 이미 머릿속엔 구수한 냄새와 걸쭉한 국물이 일품인 청국장찌개로 가득했다. 흐뭇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다 말고 진봉은 인상을 찌푸렸다. 채를 알루미늄 통에 털다가 손에 지방이 튄 것이었다. 그는 끼고 있던 장갑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천에 누런 방울이 큼지막하게 맺혀 있었다. 뭉글뭉글한 지방 덩어리를 쳐다보던 그의 머릿속에 비계가 잔뜩 낀 삼겹살이 떠올랐다. 불판 위에서 지글대며 노릇하게 익어가는 삼겹살. 그는 침을 꿀꺽하고 크게 삼켰다. 어제 작업을 마치고 단골 기사식당에 들려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작업장은 심장마비로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된 40대 남자의 오피스텔이었다. 남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분비물의 냄새가 작업복은 물론이고 머리카락에도 배었다. 진봉은 그 냄새를 삼겹살의 기름지고 고소한 냄새로 지워버렸다. 죽은 남자의 왼쪽 귀가 망에 걸렸다.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불판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골라내듯 그는 귀를 집게로 집어 알루미늄 통에 넣었다. 죽은 남자의 몸으로 통은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이제 큰 건더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진봉은 뜰채로 욕조의 벽면을 긁어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건져냈다. 머리카락에 엉겨붙은 수십 마리의 구더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도톰하게 살이 오른 구더기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죽은 남자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며 온몸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구더기를 상상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구더기가 뜰채를 벗어나 손잡이를 타고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어느 순간 자신의 손등에 올라타 온몸으로 퍼져갈지 몰랐다.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구더기 떼를 보며 이번 작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다. 쉬운 일은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곳은 갈빗집이었다. 숯불을 피우고 나르는 일. 첫 월급을 받고 금액을 확인하던 그는 말없이 가마를 노려다보았다. 나무가 갈라진 틈으로 붉은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었다. 120만 원 알파 플러스 알파 숙식 제공. 벼룩신문에서 봤던 구인 광고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데스크로 뛰어갔다. 불만이야? 아 그럼 신고해. 월급이 약속한 것보다 적다고 항의하는 자신보다 사장이 더 당당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선족이야? 진봉을 처음 본 사장은 그렇게 물었었다. 그때 이미 마음을 접었다. 사장이 그 으름이 까맣게 낀 집게를 건넸을 때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고맙습니다. 값싼 모조품.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장의 시선이었다. 숯불 갈빗집을 그만둔 뒤로 그는 여러 곳을 전전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다.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거나 다른 직원들보다 야근을 많이 시킬 때 동료들이 조선족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수군거릴 때 그는 열심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도 그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특수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한국 사람들은 꺼려했다. 파키스탄, 필리핀, 부탄, 베트남, 몽골. 진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
그는 욕조물에 둥둥 떠다니는 구더기를 건져냈다. 죽은 듯 가만히 있던 구더기들이 뜰채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조선족 따위에게는 죽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뜰채를 통에 거칠게 털었다. 알루미늄 통 속엔 죽은 남자의 지방과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 안에서 구더기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었다.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니었다. 뜰채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특수팀으로 옮기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현장에서 돌아온 그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와 있었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지금은 그만둔 팀장에게 인사를 하고 얼른 나오려 했다. 처리하고 이 조선족 새끼가 그런 겁니까? 팀장과 마주 앉아있던 낯선 사내는 팀장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누구 맘대로 우리 아버지를 치워? 그의 눈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노려보는 듯한 살기로 번뜩였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라 같이 작업을 나갔던 방글라데시 청년이 문을 열고 여기는 한국이야. 대한민국. 아니 외국 놈들이 왜 우리 땅에서 난리치고 지랄들이야? 그의 손바닥이 진봉의 뺨을 후려친 건 다음 순간이었다. 뺨을 한 대 때린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팀장은 사내를 말리며 나가란 턱짓을 했다. 진봉은 영문도 모른 채 뺨을 맞고 사무실을 도망치듯 나왔다. 사내는 1년 전에 특수팀이 처리한 노인의 아들이라고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팀장이 얘기해줬다. 죽은 지 2년 후에 발견된 사내의 아버지는 몸 안의 수분이 모두 증발해 미라와 같은 상태였다. 3년 전에 죽은 사람의 아들에게 그는 뺨을 맞은 것이었다. 악취로 가득 찬 화장실을 그는 천천히 둘러보았다. 욕조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남자는 일어나려다가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시간이 흘러 물은 차갑게 식고 몸은 으슬으슬 떨렸다. 죽음을 예감한 남자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68년. 진봉이 살아온 날들의 2배에 가까운 긴 세월이었다. 그의 앞에 보고서 사진 속에 있던 남자의 물건들이 펼쳐졌다. 남자가 신던 운동화와 모아둔 음식적 쿠폰, 사용했던 잿더리였다. 신발 뒤축이 다른 걸 보면 남자는 발을 끌면서 걷는 습관이 있었다. 부엌 찬장에 쌓여있는 수십 장의 쿠폰은 남자가 음식을 주문해 먹는 편이라는 것을, 먼지가 얇게 앉은 잿더리는 최근에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봉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쳐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죽은 사람의 기억이 자신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다. 죽은 사람이 자신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는 숨이 가빠지고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죽음은 부패한 몸을 제외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했다. 진봉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뜰채를 내려다보았다. 손잡이는 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작업했던 현장들을 떠올려 보았다.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딸로, 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의 손이 닿으면 집은 텅 비고 그들의 몸은 한낱 지방덩어리가 되어 의료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졌다. 사람이 살았던 그곳에는 죽음과 같은 정막만이 가득 찼다. 죽음 이전의 시간은 모두 죽음과 함께 죽었다. 그가 하는 일은 죽음의 흔적을 없애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다. 살아있던 한 사람의 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었다. 진봉은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갑자기 왼쪽 가슴께가 저릿해왔다. 그는 작업복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장갑을 벗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유하에서 걸려온 전화. 야, 큰일 났다. 이 아바이가 죽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빈집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썩고 뭉그러진 항구의 죽음. 그리고 그 옆에 그에게서 살을 도려내고 귀를 떼어내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린 다음 그 몸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까지 모조리 죽이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뭉그러진 지방과 머리카락 사이로 빠져드는 전화를 따라 알루미늄 통 속으로 손을 집어넣다 말고 화들짝 놀라 상체를 일으켰다.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중국에 사는 조선족으로 살아온 것이 35년이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까지 합한다면 100년이 넘었다. 그가 의지할 때라고는 20평 남짓한 고향집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유아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그는 들고 있던 뜰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는 벌떡 일어났다. 문지방을 넘어서던 그가 힘없이 비틀거렸다. 이놈의 악취. 어지럼증으로 눈앞이 가물거렸다. 빨리 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그는 붙잡을 무언가를 찾아 손을 허우적댔다. 화장실 문을 세게 움켜잡았다. 그 순간 문이 뒤로 젖혀지면서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쩌면 영영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휘감았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화장실이 죽은 남자의 몸으로 가득 찬 알루미늄 통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내뱉는 숨에서도 악취가 나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봉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시간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1시간 후에 작업반이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유품 정리를 할 작업자 명단에 적혀있던 단어들을 되뇌었다. 부탄, 몽골, 부탄, 몽골.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누워 그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죽은 남자와 그의 곁에 혼자 남아있던 개. 그들이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들이 느리게 흘러갔다. 아주 느리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부탄 출신의 동료가 서랍에 있던 죽은 남자의 양말과 속옷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모습이 보였다. 몽골 출신 동료가 특수 비닐에 쌓인 소파를 트럭에 실어 소각장으로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동료들이 죽은 남자의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텅 빈 집은 진봉과 그의 외국인 동료들이 잠시 머물다간 흔적이었다. 진봉은 크게 심호흡했다. 악취가 맡아졌다. 심한 허기를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아 소설가의 지인인 시쓰는 김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 민정아 소설가하고는 그렇게 친한 느낌은 아니에요. 1년에 뭐 사적인 자리를 많이 갖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그 문학 때문이었던 것 같고, 서로의 문학에 대해서 그만큼 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민정아 소설가의 그 키워드를 6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첫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민정아 소설가를 처음 만난 게 2008년 정도 됐죠.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민정아 소설가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학교 일을 같이 하느라고 제가 불가피하게 사업자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였고 민정아 소설가는 직원이었는데, 사실 뭐 말만 대표 직원이었지 연봉도 없는 그런 대표와 직원 사이였습니다. 첫 인상은 굉장히 똑똑하게 생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굉장히 모범생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형수 드라마 작가도 같이 이렇게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정형수 작가가 민정아 소설가더러 너는 글 쓸 인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대학원 아마 면접 때 얘기를 저도 이제 전해 들었는데, 대학원 면접 때 교수님들도 그 전에 뭐 글을 많이 써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문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민정아 작가가 가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돌한 대답을 해서 합격이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본인은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그 키우는 재미를 열심히 키우고 계십니다. 아직도 선생님들이. 네, 될까? 좀 전에 그 최민석 소설가가 그 민정아 작가의 프로필을 쫙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의아하셨을 거예요. 왜 저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문학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민정아 소설가를 처음 봤을 때도 역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그 학부를 최우수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무슨 광고 기획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광고 기획사에서 거기도 뭐 공채로 들어갔는데 공채도 1등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걸 다 때려치우고 덮어칠 일입니까 이게? 그쵸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저는 이제 학부 출신이니까 어쨌든 선택을 했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다른 일들을 그리고 다른 일에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문학을 하겠다고, 굳이 가난하게 살겠다고 문창과에 오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와 함께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문창과 대학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본 민정아 소설가의 이미지는 문학을 하기에는 너무 밝은 이미지예요. 지금도 보셨겠지만 문학 안 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문학 하게 생긴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될까? 이런 의문들을 가졌는데 사실은 보기 좋게 지금 이 자리에 민정아 소설가가 있다는 것은 그 될까라는 의심들을 이제 단번에 불식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뭐 수업 시대라고 그래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제가 민정아 소설가의 소설을 본 것은 그 전에 소설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에 복학해서 함께 소설 수업을 듣게 됐어요. 이동화 소설가, 이동화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때 처음 소설을 봤어요. 그날 저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게 소설이야? 라고 민정아 소설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소설이야? 어떤 소설이었냐면요. 한 여자가 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그 터미널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화자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다른 소설 쓰는 그 선배들은 이게 소설이야? 하고 계속 소설도 아니야 이런 건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때 이동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많은 그 여성 소설가들의 시선이 내부로 향해 있는데 민정아의 시선은 외부를 향해 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다. 물론 비판을 앞에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 수업에서 민정아 소설을 지지한 것은 저와 이동환 선생님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정아라는 친구가 소설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재미있게 자기 소설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마 석사 수료하고 이 친구가 뭐 박사를 논문 쓰고 박사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너 공부 좀 그만하고
공부 같은 거 좀 그만하고 소설이나 써. 왜 소설을 안 쓰니? 뭐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말 덕분인지 소설가가 됐죠. 네, 가족들이 와 계신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결단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기대하시는 바와는 달리.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그 민정아 소설가랑 또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세미나 팀을 이제 꾸려서 매주 만나서 공부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었는데요. 대천으로 이제 MT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본이야기에 동침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성수기여가지고 남자가 저 혼자뿐이었어요, 멤버가. 그래서 혼자인 저를 위해서 따로 방을 마련해 줄 만한 그 여유가 없었던지라 제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제 몸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민정아 씨가 같이 간 게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고 이렇다 할 연애 풍문도 안 들리고 도대체 저 사람은 삶이라는 걸 사는 걸까?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흔쾌히 서울역 앞에 나타나서 아주 씩씩하게 MT를 같이 간 게 저는 평범한 일이지만 저희한테는 뭐 평범한 일이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마침 다음날 저희가 이제 뭐 술 먹고 뭐 술도 먹고 음식도 해먹고 옆 테이블에 있는 저를 재워놓고 이 여성들이 옆 테이블에 있는 남성들과 썸씽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 몸을 보호하고자 긴장을 한 나머지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민정아 작가도 마침 눈을 떠서 같이 산책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 대천, 성수기의 대천 앞바다를 무언가 휩쓸고 간 그 스산한 풍경의 아침을 저희가 같이 걸었던 그것이 왜 이렇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지 그 풍경 속에 저희 둘이 같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다음. 네, 당신의 의미. 여기서 연결시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의 제목입니다. 아시죠?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라는 노래. 아세요? 네. 뭐 가지 마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민정아 소설가의 노래하는 장면을 유일하게 본 장면이 바로 이 당신의 의미를 부를 때입니다. 그때 아마 동문 여러 어려운 선배들과 함께 노래방을 어떻게 가게 됐는데 민정아 소설가가 제일 막내였던가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이제 뺄 수가 없었던 상황인 나머지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희가 모두 쓰러졌죠. 아까 그 MT 따라간 것도 의외였는데 이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어설픈 섹시 댄스를 추면서 당신의 의미를 부를 때 저희 선배들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의외의 모습들을 가끔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민정아라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팥빙수. 아까도 최민석 소설가가 그 프로필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에 꽂히면 요즘 치즈케이크라고요? 예전에는 팥빙수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팥빙수 좋아할 수 있죠. 여름에 열심히 먹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오빠 팥빙수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팥빙수를 아무리 좋아해도 여름에 먹지 무슨 한겨울에 팥빙수야.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빠 사랑이 변하니? 이게 그녀의 말버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 그 다음에 하나의
꽂히면 이유를 불문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소설을 쓸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 어떤 하나의 소재에 꽂히면 그 소재와 주제로 소설을 완성할 때까지 집요하게 그녀만의 어떤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런 집요한 시간들을 계속 견딘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룻밤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렇게 견디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결코 다작의 작가는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작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빛나는 작품들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대학원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읽고 쓰기 시작한 그래서 아주 짧은 다른 작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습작 기간을 가졌지만 지금 이 집요함들이 그녀를 더 나은 작가, 더 훌륭한 작가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혁시인도 이제 이 자리에 쓸 건데 민정아 소설가나 기혁시인이나 등단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민정아 소설가나 기혁시인을 보고 있지만 이제 돌아가면 또 혼자만의 시간을 불안한 시간들을 또 견뎌야 될 텐데요. 그 불안한 시간들을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시간들이 반드시 앞으로의 작품에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독자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민정아 작가님 박수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옆에 있는 이 아리따운 두 학생은 서울에서 가장 인재들이 많다고 소문난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소개는 차차 하도록 하고요. 먼저 민정아 작가님 오늘 이렇게 4세대 신진 작가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행사 지켜보셨는데요. 소감 어떠신지요? 제가 작년 겨울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딱 1년이 되는데 마치 돌잔치를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분들이나 뭐 친구를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돌잡이로 연필을 잡을까 시를 잡을까 이렇게 다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 굉장히 잘해주시죠. 소설처럼 풍부하시고요. 그러면 이 나와 계신 지금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 두 분은 저희가 민정아 작가의 소설을 미리 그리고 사전 독자 감상단으로 모신 거예요. 특히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가장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두 학생을 모셨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고 2학년 이예림이고요. 평소에 문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직접 등단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작가분과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 행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고 2학년 같은 반 유유진입니다. 저는 예림이처럼 조리 있게 말을 못할 것 같고요. 저도 문학에 관심이 많고 책 읽는 걸 평소에 좋아해서 여기 나오게 됐고요. 되게 떨리고 많이 기쁩니다. 네. 네, 두 분 다 말씀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객석에서 행사 지켜보니까 어떻게 볼만하던가요? 수업보다 재밌던가요? 아니면 수업보다 힘들던가요? 수업보다 훨씬 재밌죠. 다행이네요. 네. 선생님들 와 계신 건 아니죠? 설마. 예.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따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프로필 소개를 받다가 여러분들께서 의아했을 점이 하나 있었을 텐데 다름이 아니라 원래 이 아야프 작가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신청명은 김민정이었어요. 본명이 김민정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민정아로 바꾸시게 된 거죠? 이
인터넷에 김민정이라는 이름을 쳐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이제 배우 탤런트 김민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시인 김민정이에요. 네, 그 두 분들 다 한미모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쟁으로 밀릴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맨 처음에 사실 크게 그러니까 장르가 시인이다 보니까 그분은 이게 겹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너무 혼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이름이라서. 그래서 사전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연출가님하고 이은선 작가님이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근데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민정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하다 누가 붙이게 된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너무 대중적인 인기 있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 많은 사람에 붙어 있어서 그 이름에 너무 많은 얼굴들이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싫었어요. 사실 그 이름이. 그래서 친구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했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모순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신의 치부라든가 그런 걸 감싸주는 느낌이랄까요. 민정아?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남자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한눈에 반할 자세가 다 돼 있는데 한이 뭉쳐서 필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남자분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봅시다. 아시죠? 이름 새로운 필명 부르는 거. 자, 하나 둘 셋 민정아.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귀여운 것만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다정하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신다는 거 상기해 주시고요. 이 5년차 미만 신인 작가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다른 신인 작가들에 비해서 사실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작품 또 발표를 했고 또 그게 평가가 좀 좋아서 또 이제 내년 봄에 이렇게 작품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시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네, 아까 이제 제 프로필 소개에서도 나왔는데 작가는 1인 기업이라고.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일이 재고 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단편을 써둔 게 몇 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 차원에서 이제 2번 투고를 했는데 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IF로 한번 네. 지원해서 됐고 이번에도 된 거죠. 네. 굉장히 흔치 않은 사실 유일한 작가인 걸로 알고 있고 1인 기업이신데 저 소속된 데가 많네요. 김근 시인의 그 연봉 없는 기업에도 소속돼 있고 연봉 안 받는 네. 안 받는 기업이 많은 이름을 걸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부터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지금 문학평론가보다 더욱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이 서울국제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소설 다 읽고 오셨죠? 네. 각자 소감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지금 작가가 직접 와 있으니까 작가에게 궁금한 질문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죠.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예림 학생 먼저. 네. 아까 자료에서 이제 소재 때문에 분위기가 독특하다고 한 게 저였는데요. 근데 독특하면은 언제나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작품의 상업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작가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언제는 또 돈을 벌고 싶다든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떤 쪽을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국제고등학교 2학년 이예림 학생. 지금 마음으로는 서면 제출하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좀 비유를 하자면요. 가끔씩 제가 이제 외모가 이제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외모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견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우회적으로 수술하면 정말 예뻐질 얼굴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한 1000명에 1명 정도 나를 정말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니아 취향이라고. 그래서 너 말고 999명만 지나면 난 예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들 말하는데 작품도 이렇게 뭐 대중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매니아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선택의 여지는 사실 작가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타고나는 것처럼 작품도 사실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의 고통처럼.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너무 개성파 배우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냥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예림 학생 답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굉장히 날카롭게 바라보셔서 그게 아니야 그럴 줄 알고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자 그러면 주유진 학생도 소감과 질문 드리죠. 네. 제가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요? 올라가면 잠깐만요. 예. 안 돼. 제가 지금 다급해서 반말까지 했는데요. 나랑 20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반말했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써왔어요. 이게 보이시려나? 예, 이렇게 소설을 열심히 읽고 그 열정적으로 지금 대담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서울국제고등학교 2학년 주유진 학생입니다. 네. 어떡하지? 네. 그냥 제 소감이 좀 길어요. 소감이 좀 길고요. 질문이 약간 긴데 그냥 할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진봉이랑 많이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 태어나서 10년을 자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막 이제 되게 한국적으로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넌 미국인이야 이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경계에 있다라는 점을 많이 받아서 진봉이랑 많이 통한다고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 속에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 작품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요, 저같이 이렇게 공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솔직히 막 물소리 들리고 좀 약간 역겨우시지 않으셨어요, 다들? 저 약간 그랬는데 근데 좀 이런 역겨운 소재를 사용을 할 때 막 좀 이상하다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있으신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작품을 읽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식욕이 감퇴된다고 그래서 뭐 식사 시간에 한번 읽은 친구가 있었는데 토하는 뻔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용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이 작품을 쓸 때 역겹다거나 이렇게 저는 이제 그로데스크하다는 이렇게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못 느꼈어요. 그 이유가 저희 막내 이모가 의사신데 그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대 공부를 할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체 옆에서 밥을 먹을 일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한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의대생한테는 시체가 사실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의학 도구 같은 사물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장조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들을 땐 경악스럽지만 진봉 입장에서 또 보면 이건 그냥 생계 수단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하고 나서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 것처럼 진봉도 일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시체는 자신의 시체 씌운 게 일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넌 뭐 알고 보니 내면에 어두움이 있었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쓸 줄 몰라서 큰 지금 영감을 또 얻으셨을 거예요. 주유진 학생이 장조림을 크게 적었어요. 장조림.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어서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면서 이 부분은 독자가 어떻게 읽을까? 이 부분은 내가 쓴 부분을 과연 독자가 제대로 이해해 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소설을 굉장히 심도 깊게 읽어온 두 예비 작가이자 평론가를 버금가는 통찰을 가지신 독자가 계시니까 질문하시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 질문이 두 친구가 한 질문을 좀 이렇게 포함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대중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좀 불편한 소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여자 소설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소설가가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한 독자가 읽고 그걸 반한 거예요. 그 소설을 읽고 그 작가한테. 실제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나름 로맨틱한 상상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묻고 싶은 건 과연 이 소설을 접한 남자가 청혼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상업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대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여학생이라 어쩌죠? 과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다이어트요? 어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말씀하신 듯이 이게 역겨운 것만이 아니라 이제 문맥을 읽다 보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죽은 남자의 삶을 알게 되고 또 죽은 남자 또한 죽어서 비로소 이제 자기 삶을 타인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오히려 저는 되게 역겹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 인상이 매우 강렬해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는 잘 모르겠고 성우는 아무래도 저처럼 많은 인상을 받은 남자분이시라면 성우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작가님? 네. 그리고 지금 또 민정아 작가님께서 요즘 구상 중인 다음 작품에 도입부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을지요?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나와 고개를 왼쪽으로 흘리면 남부터미널 정문이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번지. 네, 이게 다음 소설의 이제 도입부, 즉 첫 문장입니다. 터미널이 떠남과 돌아옴, 즉 상반된 사건이 공존하는 공간인데요. 낯선 타인으로 가득한 이 한 공간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작가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한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첫 문장을 알려주고 또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왔어요. 이거는 지금 얼굴을 감싸고 있는 주유진 학생이 쓴 게 맞죠? 네. 주유진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역에 화장실을 사용한 적이 없는 여자는 더러운 화장실을 나오다가 나가는 곳을 향해 가는 남자에 부딪힌다.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고 있던 남자는 가방을 떨어뜨려 엄청난 양의 종이가 바닥에 펼쳐져 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여자는 약속에 늦을까봐 걱정이 되지만 남자의 종이들을 주워준다. 남자는 급하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역을 나가는데 급하게 가는 바람에 한 장을 놓고 간다. 여자는 그것을 줍는다. 이력서이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서이다. 네,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에 그런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혔는데 종이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게 이력서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서다. 그러면 다음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유진 학생이 보통 이야기꾼이 아니다라고 느꼈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긴 이야기를 붙이신 건가요? 제가 솔직히 로맨스를 되게 좋아해요. 네. 저 트와일라이트 엄청 팬이고요. 네. 팬픽 읽고 막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책 같은 거 아예 책은 못 썼고 소설 막 단편 같은 거 막 로맨스 위주로 쓴 게 많아서 막 이제 만날 때 저는 솔직히 막 에드워드 컬렌처럼 108처럼 잘생긴 애도 좋지만 그 잘생김의 매력보다는 딱 만나서 뭔가 통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인간다움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로지만 이 자리에서 어필하시는 거예요? 솔로라고? 네. 제 문장에서 매력을 느끼셨다니 다행이에요. 네네. 한 20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이 분위기를 모아서 진행을 하자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다음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작가님은 다음 이야기 마음에 드나요? 너무 잘 써줘서요. 네. 사실 압도당해서 그 다음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왜 그러세요? 저 팬픽 작가예요. 그럼 하실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깊은 그 작품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잠시만요. 지금까지. 그 솔로이시기도 하고 한참 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이기도 해서 오늘 저희가 출연료로 레모나 한 개씩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모나 하나씩 받고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박수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차세대 예술 인력 프로그램의 히로인 타칭, 처음에는 자칭 타칭이었는데 이제 타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칭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 이은선 작가께서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긴장하셨나요? 작가님 긴장하셨나요? 네. 예,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이은선 작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 잘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 이은선입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일문일답, 때론 OX 퀴즈고요. 네, 아니요, 그리고 O와 X로만 대답을 해주고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문단 내에선 최소한 대학원 동기들 중에서 사실 나 좀 예쁜 편이다. 예쁜가요? 아이, 그렇게 말씀. 행사 그만할까? 자, 다시. 사실 나 좀 예쁜 편이다. 매니아 취향인 거로. 내가 소설을 쓰지 않았더라면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다. 소설 읽는 사람이 되어 있고. 솔직히 소설을 써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내 모습을 가끔 상상한다. 소지섭 상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대 출신 가족들이 민정아 작가 작품을 읽어보고 전한 첫 소감은? 무조건 잘 썼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 궁핍이었다. 정신적 궁핍이었던 것. 나는 글이 안 써지면 무엇을 한다. 수영을 해요. 나는 10년 후쯤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겨울에도 팥빙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작가. 최근 몇 달 사이 또래 신인 작가 작품을 읽어보며 질투해 본 적이 있다. 요즘 최고로 제가 질투하는 존재는 13개월 된 조카인데요. 존재만으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선 작가 감사합니다. 시험 관계상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딱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한국으로 온 조선족들의 그 고된 삶의 모습, 그 중에서도 시체를 처리하는 조선족 남자를 심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쓰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인생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독사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보다요,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봉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누군가 죽은 그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죽어야지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독사한 시체를 치운다는 게 결국 자기 아버지는 혼자 또 유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는 생각할 때 차라리 행복이 성적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차라리 성적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면 좀 정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가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너무 불확실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게 좀 가끔은 분노가 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진봉이라는 이유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다른 질문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가장 궁금한 거는 진봉이 일을 하면서 시체를 닦으면서도 허기를 느끼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 제목이 어떤 흔적으로 원래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흔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의 삶의 흔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봉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신에게는 삶이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역겹고 더러울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허기, 배고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저만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은선 작가가 마이크를 건네받아서 질문 드려볼까요? 네. 네. 연출가께서 하나만 받자고 그러시는데 질문 네.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의 직권으로 한 코너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민정아 소설가님의 어머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자리를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금신과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어머니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 잠시 일어서셔서 저와 잠시 말씀을 좀 나눠주시지요. 어머니 오늘 우리 민정아, 우리 민정이 무대 지켜보셨어요? 어떠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따님 이런 무대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오늘 굉장히 좋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따님께.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씀은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시집가라는 말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축하드리고 어머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장 질문 너무 치열해요.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만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국제고등학교 일진이 아까부터 저한테 눈짓, 발짓, 손짓을 하는데 자, 최대한 빨리 질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주인공이 시체를 치울 때만 내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나고 구더기는 시체를 먹으며 연명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남자와 구더기가 죽은 것을 통해 첫째로 누군가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공은 시체를 형식적이고 아무 감정 없이 시체를 처리하지만 구더기들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체를 갉아먹는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때는 누군가의 귀여운 애완동물로,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그 누군가를 씹어먹는 개,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처참한 최후를 맞는데 혹시 작가님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나 인물의 유형을 비판하는 사회적 유형을 띈 글을 쓰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흔적이라는 제목을 지었다가 죽은 게 14시간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소설가 중에 방현석 소설가가 계신데요. 방현석 선생님이. 근데 그 책 제목 중에 라스터를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참 인기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요리 책인 줄 알고 많이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죽은 게 14시간 하면 우리나라의 애완 인구가 한 수백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면 참 잘 팔리지 않을까. 사회 비판보다는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을 다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날카로운 의도보다는 좀 같이 위로받는, 슬픔은 사실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쓴 거라서 그렇게 제가 날카롭거나 냉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많지만 쉬는 시간에 또 작가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데뷔하고 딱 1년이라서 이번 콘서트가 돌잔치 같은 의미가 됐는데요. 한 59년, 환갑잔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민정아 작가였습니다. 시인 작가 민정아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더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 작가와 끊임없이 또 얘기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작품을 읽으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분 쉬고요. 5분 이후에 기혁 시인과 함께하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